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돼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향후 재판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였습니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먼저 검찰의 이번 선택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네, 검찰에서는 당초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에 이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서 구속기간을 최대 20일까지 연장을 한 이후에 아마도 추가적인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기소를 좀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공수처에서 지금 이첩받은 이 사건에 관해서 이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를 더 진행할, 보강 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인다는 판단하에 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려면 이 구속 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었고요.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고지검장 회의까지 개최를 하면서 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이어갈지 부분에 대한 회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회의 결과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미 지금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공소장에 다량의 혐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이미 공소장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었던 사정, 그리고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정이 더해져서 전격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구속 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해서 기각이 됐고, 그런데 이제 기소는 했잖아요. 그러면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또 기소한 이유를 보면 이전의 자료들로만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은 당소 이 구속기간 연장이 불어될 것이라는 부분은 좀 예측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은 이후에 공수처에서 사실 원활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사정들을 감안해서 검찰 측에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측을 뭐 방문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외의 방법으로든 이제 대면으로 조사를 좀 시도하는, 그래서 질문안 같은 부분도 좀 마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할 권한만 갖고 있는 것이지 수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로 결국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하게 되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물론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빨리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지나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석방이 돼야만 하고, 그렇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도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 점, 이런 형평성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많은 논의가 검찰 내부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리고 그 외 가담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의 공소 제기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하다, 이런 판단하에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법리적으로 시청자의 이해를 좀 위해서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가 내란 외환죄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좀 제외를 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재판에 넘긴 거잖아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사실 재임 중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이 바로 그 내란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도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로는 지금 기소가 가능한,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고요. 그 외의 범죄, 직권 남용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기해서 기소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제 탄핵 심판으로 이제 파면 결정이 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윤 대통령 측은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힌다라며 즉 위법한 수사라고 기소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다시 한번 이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의 영장을 발부받은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다 불법하다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역시도 당연히 문제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법원의 절차, 이 법 과정을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문제 제기는 하지만 이제 1심이 시작된다면 그에 따른 방어권을 이제 보장받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측면 때문에 특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일정도 2월달 내내 빼곡하게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일단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 이상 최장으로 잡으면 1심이 이제 진행이 되는 6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 등도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장 6개월 동안 1심이 선고되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일단 정리 후에 한 달 정도는 이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빠르면 다음 달 말 정에 이제 처음 이제 1심 재판이 열리지 않을까 지금으로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저희가 앞서 기자 연결 때도 들어봤습니다만 억지와 궤변이 만든 수사 참극이다. 이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뭔가 다른 대응 카드를 내놓을 텐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보석 청구도 보석 신청도 그렇고 공소 기각 요구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여러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법원 측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 같은 부분은 신청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제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정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석방이 되는 그런 제도를 말하고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에도 특히 건강상의 이유 같은 것을 이유로 해서 예. 잠시 이제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인데요. 과거 사례를 보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구속 집행 정지와 보석을 반복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긴 합니다. 지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보석 신청이 인정이 되었고요. 반면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보석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석의 조건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중한 죄일 때는 보석이 집행되지 않는다 그런 규정을 갖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도 보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석이라던가 이 구속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현재 접견 금지 조치 또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된 상태로 사실 가족 등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만 또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을 면회할 가능성은 낮을 거다라고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제 사건을 넘기게 되면서 당시에 공수처에서 해두었던 어떤 접견 금지라던가 편지의 수발신 금지 조치는 모두 해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잡견이라던가 아니면 편지 수발신 같은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검찰이 추가적인 조치는 해놓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형 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접견 같은 경우는 일과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도소장의 허가를 얻어서 일과 시간 외에도 접견을 진행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을 접견하거나 하는 것은 좀 제한하지 않을까.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변호인 접견은 제한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 같은 부분을 좀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대통령 구치소 생활도 좀 관심인데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 됐습니다만 미결 수용자 신분이기 때문에 독방이 그대로
머물게 된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직 뭐 확정을 받은 그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우는 사실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지금과 같이 독방에 머물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설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예. 이제 한 차례 정도 외부 운동 시간이 이제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전상의 문제나 경호 같은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 다른 수용자와는 좀 별도로 좀 분리된 시간대에 독립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검찰 특수본도 일단 당분간 유지될 걸로 보이는데요. 정치인 체포조, 또 국회 봉쇄 지시 의혹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렇습니다.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검찰 특수본 같은 경우에는 일명 정치인 체포조에 대한 수사에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수사의 대상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그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앞서 23일, 24일 양일에 거쳐서 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국가수사본부 간부 4명의 휴대폰 같은 부분에도 이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에서는 이 일명 정치인 체포조의 어떤 실체나 실체적인 어떤 운영 방식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이 혐의도 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이 내란 혐의에 뭐 동조를 하였고 그리고 소방청에 연락을 해서 특수 언론사에 대한 뭐 단수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런 혐의점이 이제 사실로 밝혀질 것인지 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사실 좀 조기에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관련된 혐의자들은 구속 상태에서 지금 기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이 어느 정도 지금 이 사태에 관여를 했는지 실제로 그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사실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헌법재판에서도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증언이 이어질 상황이어서 그런 관련된 진술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심 공판이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대표 측은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법에 관한 위반 사건이 문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선거에서 공표를 해서 이 유권자들에게 이제 혼란을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10년간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향후 대선 출마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서 해당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칙적으로는 공직선거법에는 이제 633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1심은 6개월, 2심과 이제 대법원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1심도 6개월을 훨씬 지나서 결론이 났었고 2심도 지금 사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실 많은 또 문제점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2심이 곧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예. 2월 19일까지 변론을 끝내겠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 보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 법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재판부에다가 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하도록 신청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너무 모호하고 처벌 대상이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것이 재판부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결론이 나오는 기간 동안 해당 법률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 홀딩된 거군요. 그렇죠. 아. 그렇다면 이제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 이런 또 그러니까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재판부에서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판단된다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부분은 또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군요. 재판부에서 지금 굉장히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인정될지 여부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기각 볼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